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인의 거의 반은 미국 건국 250주년 독립기념일의 의미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39% 뿐입니다. 뉴욕타임스가 독립기념일을 맞아 지난 몇 개월 동안 진행해왔던 관련 뉴스의 핵심들을 오늘 전했습니다. 미국 독립기념문에 써있는 행복이란 무엇인지도 사람들에게 물어봤고, 독립 이후에 직후에 먹었던 음식, 또 독립 이후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게 된 한마디, 이런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이야말로 주식을 살 때라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주식 사는 것을 독려했었는데, 그 직전에 본인은 이미 애플, 아마존 같은 우량주를 잔뜩 사둔 뒤였습니다. 관세 폭탄으로 시장을 흔들어 놓고 관세를 잠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에 대통령이 한 얘기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2025년도에 암호화폐 사업으로 벌어들인 14억 달러에 대해서 방어를 했습니다. 그러나 재정 상황에 대해서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알려고 하면 알 수도 있고 위법도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고, 아들들이 안쓰럽다 하는 말도 했습니다. 전 올림픽 선수가 워싱턴 리플렉팅 풀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행정부가 자신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건 너무나 위험한 거다. 기소된 전 올림픽 선수가 한 얘기입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의사항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으면 대응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란은 아주 긴 하메네이 장례식을 치릅니다. 한국 축구는 죽었다. 분노한 팬들이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가 이제야 비로소 오랫동안 미뤄온 자기 점검의 시간을 맞고 있다는 BBC 방송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한국 축구의 불만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께도 포괄적인 생각의 정리를 좀 도와주는 기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계속 강조를 합니다. 아주 내가 긴 길이의 독립기념일에 관한 연설을 내일 할 것이다. 오늘은 다른 곳에서, 내일은 내셔널몰에서 연설을 하는데 길게 할 거야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지금 워싱턴 DC가 100도가 훨씬 넘는 체감 기온은 실제 기온보다도 더 높죠. 그런 가운데서도 대통령이 아주 긴 연설을 하겠다. 보통 독립기념일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여름이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 이미 방학 시즌이기도 하고요. 하면서 뭔가 휴일적인 이런 분위기를 하지, 대통령이 쫙 사람들 모아놓고 연설을 길게 하고 하는 것 하지 않거든요. 보통 제일 많이 뉴스화 되는 것이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떻게 안전하게 불꽃놀이를 즐기십시오 하는 뉴스인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그 불꽃놀이 시간까지 뒤로 미루면서 긴 연설을 하겠습니다 라고 거듭 어제도 몇 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자,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미국에 살고 계시면, 또 미국에 살고 계시지 않더라도 독립기념일, 또 미국 건국 250주년 하면은 다 모든 사람들이 그게 무슨 날인지 하고 알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놀랄만한 여론조사 결과다 이렇게 나오는데, 대통령이 이 미국의 성조기에 키스하는, 이거 아주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그런 사진을 쓴 매체들도 있습니다. 놀라운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다. 보통 1776년 7월 4일 하면 우리가 그냥 독립기념일이야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날 독립전쟁이 끝났다는 거야? 혁명전쟁이 끝나서 이긴 날이라는 거야?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날이 바로 1776년도 7월 4일에 있었던 독립선언서를 서명한 날이죠. 독립기념일은 싸움이 끝나서 이긴 날이다 하는 게 아니라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날입니다. 이것도 7월 2일로 해야지 된다 하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7월 4일입니다. 225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제가 이 여론조사가 어디서 했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리고 있어요. 나오네요. 케이토라는
그런 곳에서 한 거고 자유다 우리는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인스티튜션에서 한 겁니다. 2253명을 대상으로 했더니 잘 모르고 그리고 특히 잘 독립기념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얘기를 해보라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이 젠지에 많답니다. 젠지 하면은 뭐 계산을 조금 다르게는 하지만 10대부터 20대 사이잖아요. 한국과 똑같아요. 뭐 전쟁, 뭐 6.25 전쟁이냐, 한국 전쟁이냐 그런 것을 나는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 출생 이 젠지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젠지에서는요, 61%가 미국 건국 250주년이 무슨 날이야? 하면은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보통 46%가 의미를 모르고 53%는 나 이거 뭔지 알아 라고 얘기했는데 53% 알아 이렇게 얘기한 사람 가운데서도 딱 맞춘 사람은 39%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3%는 참 그 뭐 저쪽에서부터 필그림들이 플리머스 여기에 딱 그 플리머스 락이라는데 동부에 가면 있잖아요. 여기에 도착한 그 사건이야. 5%는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이 대통령 선거를 기념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답한 사람도 있고요. 6%는 혁명 전쟁에서 레볼루션이 월이라고 하잖아요. 그 전쟁에서 이긴 것을 기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8%는 헌법이 만들어진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헌법은 훨씬 이후에 만들어졌죠. 독립을 다 하고 나서 뭐 1790년대가 돼서야 만들어졌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독립기념일은 이런 독립선언서에 사인을 한 날이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이 말하자면 좀 시민적인 의식이 부족한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도 미국에 대한 자부심은 아주 여전했습니다. 86%가 나는 미국인이라는 사실에 감사한다. 글쎄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보면서, 어머, 이 여론조사가 어디서 한 거지? 하고 다시 한번 보게 됐다니까요. 79%는 굉장히 아무튼 자랑스럽다. 나 자신도 자랑스럽고, 74%는 미국, 아메리칸 드림이 나에게도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케이토, 케이토 인스티튜션은 본인들은 자유주의 성향이라고 하지만 어떤 때는 약간 보수, 어떤 때는 진보,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딱히 진보다 보수다라고도 하기도 어려운 그런 곳에서 한 거예요. 그럼 며칠 전에 이번 주 초네요. 마리스트 대학교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은 공화당 사람들은 정말 내가 미국인인 게 자랑스러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93%입니다. 대체적으로 대통령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에 따라서 이런 여론조사를 해보면 공화당 대통령일 때는 공화당 사람들이 나 너무 자랑스러워 이런 답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간격이 이렇게 큰 적은 없었어요. 민주당은 45%만이 내가 정말 미국 사람으로서 산다는 게 자랑스러워 라고 답했으면 반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당파는 61%가 정말 미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미국에 사는 게 자랑스러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도 미국 사람들이 가장 분열이 되고 미국을 자랑스러워하는 비율이 공화당에서는 여전히 높지만 민주당과 무당파 사이에서는 굉장히 역사상 거의 뭐 현대 역사상 최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죠. 그런 때에 이제 대통령은 이 미국이라는 것을 한껏 올려보겠다고 마가를 주제로 해서 아니라고 초당적이라고 하지만 그 이벤트를 만드는 단체 자체가 100%가 공화당 사람들이 만드니까 이건 마가의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대규모 이벤트를 합니다. 폭염 이런 폭염이 어디 있어요? 확실히 107도까지 워싱턴 DC가 오른다고 하니까 체감 기온은 이거보다 훨씬 높을 것이고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 있잖아요. 조심하셔야지 되겠는데요. 가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건강에 조심을 하셔야지 되고 대통령은 250년 미국 건국 영광을 내가 돌아보겠다. 그러면서 긴 연설을 하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월 4일 독립기념일은 우리가 독립 기념
독립기념일이라고 부르지만 독립선언서 기념, 선언서 작성 기념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나요? 그런 겁니다. 이 독립선언서를 채택한 거, 이걸 이제 그럼으로써 독립선언서를 막 이렇게 한 거, 그걸 기념. 그 이후에 미국의 역사가 독립선언서에서 얘기한 것에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250년이 많이 흘러왔죠. 그게 이제 2차 대륙회의에서 이제 이걸 독립선언서 문안을 채택을 했다. 2차 대륙회의, 이거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아예 오늘날로 치면은 그냥 연방의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행복이라는 거. 왜냐하면 오늘 뉴욕타임스가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건국 250주년, 여기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도 했는데, 이게요, 기본적으로는 미국 25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내일이에요. 내일이 그 이정표인데, 이게 또 딱 뭐 역사가 수천 년 되는 나라도 있는데, 그렇게 수천 년까지 안 되는 미국에서는 500년에 반이나 됐어. 막 이런 식으로 뭐 세미코러 센티니얼이라고 막 좀 과장을 해서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독립선언서라는 게 뭡니까? 세 가지예요. 생명, 보통 우리가 교과서 쪽으로는 생명, 자유, 행복. 그런데 전부 추구예요. 끝에 가면 행복 추구. 말하자면 우리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스스로 추구를 해야지 된다. 이거예요. 생명은 이미 있고 자유에 관한 그런 게 보장이 되고 행복은 스스로 이제 추구를 해야지 된다는 도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맨 앞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봤는데 이민진 씨잖아요. 이민진 씨가 누굽니까? 뉴욕에 있는 57살. 굉장히 이건 조금 어렵긴 어렵네요. 이민진 씨의 얘기는. 그런데 그 옆에 다른 이제 어려운 건 뒤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독립선언서에서 얘기를 했던 행복 추구의 권리,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좀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행복이 어떤 거세요? 미국 생일을 맞아서 행복이 내게 뭐지? 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더그 가르라는 분이세요. 77세이신데 이분은 77세인데 스카이다이빙 점프. 나는 그때 행복하다. 지금 2500번째 스카이다이빙을 할 그런 순서로 왔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행복하면 뭐야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막 이런 복잡한 문제가 많잖아요. 77세의 이분께는 그게 행복이고 호스피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인생의 말기 그분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간호사로 일하는 33살의 헤들리 블라호스 씨는 행복이란 건요, 평범한 순간을 최대한 살려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화요일 저녁엔 내가 좋은 그릇, 뭐 차이나, 아주 좋은 차이나로 뭐 음식을 차려내고, 그리고 자동차 창문 밖으로 목청껏 소리를 팍 지르는 거, 어떤 때 화나도 그렇고 기분 좋아도 야호 하는, 우리 아름드리 선생님께서 야호 많이 해주시는데 야호 하는 이것 자체도 행복입니다. 그리고 다르죠, 사람마다.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성공하려고 지금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이분은 말컴 우즈라는 분이거든요. 저에게 행복이란 그야말로 뭐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데서 어떻게 돼서 내가 이름을 날리는 거, 이것도 그분께는 행복인 거죠.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24살에 세일러 윌슨이라는 분은 지금 막 바느질하는 걸 배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내 옷을, 바느질하는 거 배워서 너무 재밌어서 내 옷을 막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행복인데, 어떤 때 또 딱 막힌다는 거예요. 막힐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지? 하면은 엄마와 딱 커넥팅이 된다. 내가 못 푸는 걸 엄마가 바느질을 더 먼저 해보셨으니까 엄마와 같이 이걸 바느질을 이렇게 하면서 풀어내는 것, 그 순간에 저는 행복을 느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어떤 분은 다리스 무어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1997년도에 누군가를 총으로 쐈습니다. 종신형을 복역하고 계세요. 교도소에 계신 분이에요. 이분께도 행복이 있는 겁니다.
교도소 식당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식당에서 일하는 덕분에 좋은 음식을, 더 나은 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먹을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또 가족이 종신형을 살고 계시니까 면회를 오지 않겠어요? 미국 사람들 손자들도 데리고 갑니다. 손자와 그 스크래블을 할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는, 뭐 단어 같은 거 이렇게 알아맞혀서 이기는 그런 게임 있죠. 그걸 너무 손꼽아 기다리는데 그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고 정신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럼 우리 여러분과 저는 나리스 무어 선생님이 갖고 있는 행복은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느질을 시작을 한 세일러 윌슨, 이 바느질 할 때 그 기쁨이 있어요. 저는 그게 뭔지 압니다.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뭐 명성을 찾아서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그리고 헤들리 블라우스라는 간호사로서, 내가 화요일 날 뭐 저 그릇 깨지는데 저 쓰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주의 아니거든요. 예쁜 거 있으면 저는 쓰자주의거든요. 이것도 행복이고, 아니 전부 스카이다이빙, 이건 제가 못 해본, 근데 저는 정말 스카이다이빙 해보고 싶어요. 다른 건 너무 무서워서 싫은데, 스포츠도 제가 경쟁 이런 게 무서워서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스카이다이빙은 너무 해보고 싶어요. 꿈에서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꿈을 자주 꾸는데 왜 요즘 그 꿈도 안 꾸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그 행복이다 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민진 씨가 얘기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작가라서, 빠찡코의 작가가잖아요. 이민지 씨는 내가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런 과정에서라기보다, 그래서 행복을 발견했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어떤 나의 살아가는 방식 같은 게 스스로 괜찮다, 스스로 오케이,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요. 이거 작가의 추상적이면서 현실적인 행복론이에요. 그런가 하면 65세에 플로리다에 살고 계시는 이분은 오른편에 있잖아요. 안전한 것,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안전함이라는 것도 결국은 행복의 한 행복의 한 형태다. 사람마다 다 행복은 다르지만 찾아보면은 어디선가 그 행복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의 건국 250주년을 맞아서 독립선언서에 딱 써 있는 행복 추구의 권리. 근데 그거 추구잖아요. 추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다. 뉴욕타임스는 이제 그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많은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다 전해드릴 수는 없어요. 자, 이 음식은 너무나 평범한 겁니다. 평범한 것으로 맥앤치즈라고 표현을 했어요. 맥앤치즈, 이거 약식으로 그렇게 부른 거잖아요. 마카로니 앤 치즈잖아요. 가장 간단한 음식이에요. 완전히 마켓에 가면은 포장돼서 인스턴트로도 우리가 그냥 사 먹을 수 있는 마카로니 앤 치즈. 이 마카로니를 우유에 잘 이렇게 해가지고 끓이고, 그리고 치즈하고 번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평범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이렇게 독립선언서에 선언을 하고 국가로서 탄생을 했었을 때 화려한 음식이었던 거예요. 1780년대 18세기엔 요리였던 거예요. 우린 지금 뭐 그런 걸 먹어, 뭐 화려한 무슨 파스타도 얼마나 많은데 또 먹으면 고소하고 엄청 맛있어요. 그런데 맥앤치즈는 토마스 제퍼슨이 만들었다. 1784년도 파리로 여행을 할 때, 이때는 아직 대통령이 아니었죠. 1800년대 대통령이었으니까 아마 대륙회의 일원으로 외교 활동을 많이 할 때였죠. 미국이 독립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때 버지니아의 정치인이었고요. 그때 이제 이 노예, 제퍼슨과 노예는 유명하잖아요. 노예 제임스 해밍스를 동행을 했습니다. 제임스 해밍스가 이제 노예 역할을 일을 해줘야지 되니까. 근데 이 해밍스가 프랑스에서 프랑스 요리를 배운 거예요. 정말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죠. 그래서 돌아온 뒤에 제퍼슨이 만든 행사에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마카로니 파이였고, 이게 이제 마카로니 앤 치즈, 맥 앤 치즈라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잖아요. 정말 간단해요. 우유에 삶은 그 국수를 치즈와 함께 버무르는 거죠.
버물론 해서 네덜란드식 오븐에 당시에는 구워냈다는 거거든요. 우리 그 초기에, 생일 초기에는 이런 음식을 먹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전했고, 그리고 미국이 일단 이렇게 국가가 만들어졌어요. 생일이 있었고, 어떻게 250년 동안 요즘에는 미국의 몰락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미국이 여기까지 왔는가? 제일 중요한 인용구를 이것으로 꼽고 있습니다. 딱 한 문장으로 본 역사.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입니다. 가장 유명한 문장, 이 문장이 사실은 미국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1933년도에 취임식에서 루즈벨트가 그 당시에 15만 명 앞에서 연설을 했어요. 15만 명이면 엄청난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대통령 취임식에 모인 게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1기에 180만 명이 모였잖아요. 그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임기 2기 때보다도 오바마 2기 때보다도 내가 많이 모였어 하고 막 가짜 뉴스 하고 했는데, 현대에 와서 180만 명이 제일 많은데, 그 당시에 그때 1933년도니까 텔레비전도 없었네요. 그때 15만 명이면 엄청났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루즈벨트가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지 되는 정치적인 이벤트를 할 뜻이 있었고, 정말 대공황의 한가운데 잖아요. 1933년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막 용기도 주고 하고 하면서 정말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지 될 유일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 말이 그 이후부터 미국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이 뉴욕타임스가 메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백화점 광고에서 따온 문구인지도 모른다. 아마 그 당시에 그런 백화점 유명한 광고가 있었나 보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답니다. 그때 뉴욕타임스에 있었어요. 그때 워싱턴 포스트도 있었습니다. 1933년이니까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전부 1800년대부터 있어 왔던 신문이잖아요. 아무도 일면 기사에 그 문장을 인용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점점 역사학자들이 반항적인 식민지에서 세계 초강대국으로 나가는 그 여정에서 결정적인 순간은 우리가 두려워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이정표가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국의 설계자들이 그려놓은 구상에서 아주 크게 이제 벌쩍 이제 뛰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해밀턴이 굉장한 연방주의자잖아요. 정부의 권한을 많이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그런 국가를 예고를 한 거죠. 그 공황 때 국가가 뭔가를 해서 이걸 살려내야지 된다 하는 그런 거. 그런데 이제 조지 워싱턴 같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세계의 어떤 부분과 영구한 동맹을 맺는 것은 피해라. 이렇게 경고를 했었는데 다른 방향으로 간 거죠. 국가가 주도를 해서 세계와 과감하게 이렇게 외교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미국이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걸 강조를 한 겁니다. 요즘 시진핑이 중국에서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을 미국이 1933년도에 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역사학자가 그런 것을 지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모델은 나치 독일, 구소련, 뭐 러시아, 파시스트, 이탈리아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1930년대에 이미 나치, 소련, 파시스트, 뭐 이탈리아는 어느 정도의 힘을 잡았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국가의 그런 동원력 같은 것도 있었어요. 경제 그 체제 같은 것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국가가 모든 걸 장악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루즈벨트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반대에 우리가 새로운 그것의 단점을 알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새로운 체제로 나가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어려움도 겪었죠. 중간에 베트남 전쟁도 겪고, 그러나 구소련이 1991년도에 무너졌고, 그러면서 미국이 33년도부터 외연 확장을 한 것이 이렇게 돼서 오늘날 처음엔 경쟁을 했죠. 경쟁을 하다가 다 무너졌어요. 뭐 이탈리아의 뭐 나치고 뭐고 다 무너지고
2차 대전 그 이후부터는 미국이 70년 동안을 이렇게 해왔는데 시작은 1933년도 루즈벨트의 그 취임 연설이었다. 이게 미국 역사를 바꾼 바로 그것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국 250년을 쭉 오면서 알려지지 않은 많은 인물들을 소개를 해요. 한 7, 8명을 소개를 합니다. 그 가운데는 딱 미국이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으로서 뭐 노예가 아니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최초의 막 백만장자가 돼서 헤어 관련 사업을 했대요. 그런 사람들도 소개를 하고 쫙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혁명의 여정들 해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으로 갑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가지 않나요? 우리가 보통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뭐 등등 할 땐 보스턴 티파리가 있고, 네, 총성은 보스턴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한 곳은 바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 여기가 혁명이 승리한 곳. 우리가 미국 이것을 아메리칸 레볼루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미국 독립전쟁 전체를 말할 때 그 문자 그대로 미국 혁명, 독립, 혁명이잖아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해서 독립전쟁이 보스턴뿐만이 아니라 보스턴 주변에 그쪽에 뉴 잉글랜드 여기서 총성이 먼저 울리긴 한 거지만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점 그리고 전쟁이 사실상 승리로 끝난 곳은 찰스턴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래서 대통령도 오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그 찰스턴도 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뉴욕타임스 기자를요. 찰스턴 거기에 이제 박물관에 있는 어떤 분이 딱 기자를 데리고 혁명 전쟁에 승리한 곳입니다 하고 데리고 가더래요. 데리고 가서 여기에 영국군 그 참호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고 막 보여주는데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가 이렇게 이 자리가 보존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나라는 뉴욕타임스 기자가 그걸 이제 처음 보고 알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가면은 영국 점령하고 그 점령의 중심지였고 또 이쪽 미국 쪽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하는 이때는 시가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런 시가지들도 있고 그리고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토마스 헤이워드 주니어의 집도 있었고 또 역사를 재현한 차 같은 거 파는 거 미국 사람들 이런 거 너무 잘하잖아요. 거기서 식민지 차 이런 것도 뉴욕타임스 기자가 한 통을 샀고 그리고 나서는 모든 것을 지켜봤겠죠. 1000년이 된 나무 앞을 지났다. 미국 역사보다 훨씬 깊은 미국 역사보다 4배가 더 긴 1000년이 된 나무 앞을 지났다. 이런 거. 그럼 미국 지금 제가 1000년 된 나무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나무와 아메리칸 원주민도 생각이 나고 그럼 독립기념일 250년밖에 안 됐는데 원주민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이전에 캘리포니아주가 어디 땅이었어? 텍사스는 또 어땠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이 결합됩니다만은 개인도 나날이 살아갈 때 어떤 뭐 의미를 때로는 구태여 부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가족사에서 우리가 중요한 이런 게 있었어 하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또 살아가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제 미국 내일이 독립기념일 건국 250주년을 기념을 하는 날을 맞아서 뭐 좀 약간 두서없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께 행복은 뭡니까? 행복은 무엇이에요? 저희는 오늘 저녁에는 뭐죠? 왜 제가 할 거면서도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요? 닭게탕이 아니라 삼계탕도 아니고 닭도리탕도 아니고 맑게 끓여 먹는 거 있잖아요. 어제 밤에 열심히 끓여서 지금 냉장고에 기름 걷어내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어머, 왜 이래요, 해놨는데, 다 이렇게 막 대파도 넣고 양파도 넣고 고왔는데, 그런 게 행복인 거죠. 여러분께는 행복이 어떤 게 행복이신지, 갑자기 또 여러분의 행복 궁금해지네요. 제가 여러분께 모든 행복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닭게장, 육개장이 아니라 닭게장이죠. 자, 대통령 뉴스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여러분,
제발 저 얼굴 좀 안 봐도 되는 날 속히 오게 해 주십시오. 어느 얼굴이에요? 저는 살짝 마음 바꾼 게 내가 잘못하면 잘못할수록 어디 갈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댓글창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상식과 종용 선생님, 닭게장이라기보다 닭곰탕. 닭곰탕 맞습니다. 백수가 아니에요. 닭곰탕이에요. 이제 맑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고춧가루랑 이렇게 다 양념 좀 해서 먹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옆에 반찬은 뭐 복잡하게 안 할 거예요. 그냥 만들어 놨던 장아찌. 장아찌 여러분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아스파라거스도 넣으세요. 샐러리도 넣으시고 그리고 장아찌에는 새송이 버섯이 들어간 게 맛있더군요. 그래서 새송이 버섯은 근데 이상하게도 물 속에 들어가면은 작아져요. 그러니까 새송이 버섯 하실 때는 조금 크게 썰어서 하시고 양파가 맛있죠. 아예 무는 으뜸이죠. 그 장아찌 하는 거. 네, 장아찌에다가 먹을 거예요. 그게 행복이지 뭐가 행복이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독립기념일은 이제 따로 하고 참 또 이런 말씀 드릴 때는 뒤에 항상 오는 그 아쉬움과 뭐 미안함과 안타까움과 그런 것들이 있죠. 가족끼리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족이 있고 마음은 있지만 또 할 수 없는 그 가족들 같이 이 맛있는 걸 먹지 못하네. 그래서 먹으면서도 미안하네. 그럼 안 먹어야지 되는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들이 또 있죠.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까지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또 다른 방식으로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그 가족들과는 이런 할러데이 때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같이 할 수 없는 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방식으로 뭐 사랑하면 되죠. 자, 대통령에 관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얘기는 이제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그 자산이 지난해에 너무 많이 불었다. 이런 뉴스가 나온 뒤에 기자들이 여기저기를 이제 취재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였냐면 지난해에 4월 초였어요. 2일이었던가요? 관세를 막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그거 나중에는 연방대법원이 무효다라고 했지만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4월 8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4월 8일이었네요. 막 광범위한 일방적인 관세를 발표를 했어요. 증권시장 어떻게 됐어요? 엄청 내려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닷새 뒤에 327가지의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많이 샀어요. 본인이 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4월 2일에 관세를 발표를 하고, 4월 8일에, 이제 막, 그때는 이미 증권시장이 내려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막 320 몇 건을, 몇 건, 종류가 327개가 아니라, 그렇게 샀다는 얘기예요. 근데 산 주식을 보면 다 우량 주식입니다. 그런 주식들을 대통령이 327건을 번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4월 9일에 트루스 소셜에 주식을 사라고 지금 주식을 살 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 시차를.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이제 4월 8일이었어요. 아침 9시 37분이었어요. This is a great time to buy. 지금 주식 살 아주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1시간쯤 지나서 1시간 조금 안 지나서 아주 길게 설명을 씁니다. 왜 지금 주식을 사야지 되는가? 뭐 이런 보면서 90일 동안에 일시적으로 이거 시행을 중단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상호관세 10%로 낮추고 즉시 시행하도록 했고 그리고 중국 수입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거 생각하실 것 없이 대통령이 4월 2일에 관세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뭐 펭귄만 살고 사람도 없는 그런 곳에도 관세를 부과를 시켰어요. 그것도 막 엉터리 같은 방식으로 저 나라가 우리한테 너무 부당하게 대한다고 하고
그 관세율 같은 것도 막 틀리게 얘기하고 한국도 몇 번이나 고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주식시장이 폭삭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본인이 주식을 먼저 삽니다. 우량주를. 뭐 애플,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사요. 사고 나서 9일 그 다음 날 하루 뒤에 여러분도 사십시오. 사람들이 당연히 샀겠죠. 어쨌든 한마디로 주식시장 망가뜨려 놓고 본인은 먼저 사고 사람들 사게 하고 이거 관세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일단 뭐 어떻게 한다 하고 조금 완화해 준 거잖아요. 주식시장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죠. 본인은 그게 알잖아요. 본인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내려갔던 것을 내가 한마디 이거 일단 뭐 중단하고 뭐 10%로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내려갔었던 주식시장이 확 올라갈 거잖아요. 본인은 그 전에 내려갔을 때 산 거예요. 가격이 올랐겠죠. 알파벳,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주식을 샀어요. 각각의 주식을 10만 1달러. 저는 이거 제가 잘못 받는 줄 알았어요. 10만 달러인 줄 알았는데 10만 1달러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실수한 건지 아니면 그 의미가 있는 건지 10만 1달러에서 25만 달러씩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9일에 딱 뭐 관세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겠어. 유예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3개월 동안 뭐 시간 그동안 벌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4월 9일 그 당일에 애플과 엔비디아가 너무 강했어요. 15% 하루에. 애플이. 엔비디아가 19% 급등했어요. 대통령이 돈 벌었겠습니까? 안 벌었겠습니까? 벌었죠.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전날 어제 그제 보도를 해드렸었던 대통령의 아들들과 연관된 그런 회사와 대통령과 연관된 무슨 뭐 코인 이런 것들, 밈 뭐 이런 것으로 돈 지난해에 22억 달러 최소한을 벌었는데 반이 넘는 14억 달러가 그런 데서 벌었다. 암호화폐. 이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 뒤에 지금 나온 뉴스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다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제 여러분들께 잠깐 전해드렸잖아요. 비행기. 카타르에서 온 그 비행기를 처음으로 에어포스 원으로 타기 전에 나 몰랐어. 나는 내가 어디에다가 뭘 투자하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제는 CNBC의 그 진행자죠. 조 커넌. 이 문제를 두고 이 CNBC에 아직 조 커넌 욕 안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을 일종의 추궁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 분위기 조금 들려드려 볼까요? 대통령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으니까 이게 이해 충돌에 관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얘기를 한 거예요. In the disclosure this week, the amount of money that you and the family made in crypto, it was an outsized number. 크립토에서 굉장히 많이 돈을 벌었는데 대통령과 당신의 가족이 근데 이거 could know about it. That's I what I said. didn't. Right. I mean, 내가 there's nothing- 알 수도 있었는데 알지는 않았어. 근데 알고 있어도 Title 돼. 18, Section 208 그러니까 이제 from Congress, 불법인 you, 것도 the 없다고 president, 하니까 and you 지금 did not 진행자가 have 얘기를 it. 하잖아요. You would have 그 to 이해 충돌에 recuse 관한 yourself.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뭐 어떤 그런 것에 하면 안 Decision that 된다는 could- 거. that running the country that could have anything to do with you, so it just isn't feasible to do Well, I it. feel badly in a way for my kids because every time my kids do, if they invest in 뭐 stock or they 그러잖아요. go and 오히려 do a 내 bill, 아이들이 anything they do, 안쓰럽다고. because 내 the 아이들이 presidency 뭘 is 할 so 때마다 powerful, 예를 so 들어 big, 뭐 everything- 주식 투자를 하든지 건물을 짓든지 뭘 하든지 간에 대통령직이라는 게 너무 강하고 커서 모든 일들이 내 자식들이 하는 일이 다 얽히게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뭐 컵케이크 회사를 산다고 하더라도 에너지가 결국 나의 에너지 정책과 연결돼서 그래서 이제 내부 정보를 알았다. 뭐 곧바로 뭐 이해 충돌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쓰럽다는 얘기예요. 아들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했군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제 앵커가 물어봤을 때 미국에서 그 법 조항을 쫙 얘기를 하면서요. 행정부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이제 재정적인 이해나 이런 거, 이런 정부 사안에 관여하는 거 금지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그때는 웃으면서 어머, 나는 그런 조항이 있는지도 몰랐어. 알려줘서 고마워. 어떻게 그런 걸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좀 안쓰럽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걸 모를 리가 있겠어요.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눈치고 간 거고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그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를 부정선거였어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선거였다면 증거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여자 앵커가 얘기를 했었을 때는 막 마이크 핀 뽑고 나가더니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남자 앵커라서 그랬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이 말을 한 것이 많은 사람들은 신경질 날 것 같아요. 내 아이들이 안쓰럽다. 아이들이 왜 안쓰러워요? 아버지가 대통령으로 인해서 돈을 지금 얼마나 벌고 있는데 그럼 아버지가 대통령이 아니면 아이들이 그거보다 더 번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건 대통령이건 대통령 임기 2기 1년 동안에 번 돈이 어마어마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런 입장이고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진들은 대통령은 이해 충돌이 없다.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들은 미국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리고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얼마나 잘하는데 어제 그 BBC 방송과 인터뷰를 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얘기를 들어보셨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잘하는데 미국 역사상 최고로 훌륭한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록이 될 것이야. 지금 이게 그 대통령 주변.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는 93%가 미국인인 게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문제도 사실은 나중에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슈인 것 같거든요. 아주 미국 검사 가운데서 제일 유명한 검사입니다. 지닌 피로 박스를 통해서 너무 유명해졌었고 그 이전에 이미 검사였지만 어제 딱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전 올림픽 카누 선수가 리플렉션 풀이라는 반사 연못 거기에 손을 집어넣어서 몸을 망가뜨렸대요. 망가뜨려서 정부가 피해 입은 것은 $1,000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1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검사가 직접 나와서 기자회견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올림픽 3번이나 카누에 출전을 한 데이비드 헌 이분은 이제 67세예요. 지난달에 이 풀에 대한 공사가 다 끝난 뒤에 물속으로 이제 손을 넣었다. 그리고 뭐를 만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재산훼손 중범죄랍니다. 재산훼손 펠론이에요. 펠론이. 10년형이라는 걸 강조를 하던데 바닥에 설치된 그 실런트 일부를 뜯어냈다. 이거 실런트가 뭐 접착하라고 잘 붙어 있으라고 공기 같은 거 그 스며들지 못하게 바르는 뭐라고 해야 되나 밀봉제? 그거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이 리프렉션 풀을 망가뜨리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돈을 $1,400만 들여서 입찰도 없이 트럼프 대통령 아는 사람에게 이걸 줘서 자꾸만 페인트도 벗겨주고 뭐도 그러고 녹조는 엄청나게 생기네. LG가. 이것을 대통령이 아니야. 누군가가 고의로 그걸 자꾸 파손하고 있어 하니까 지금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금 이 기소된 사람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변호인 측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죄다. 자전거 타다가 이렇게 했고 내가 예전에 카누 갔으니까 이게 재료가 뭔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되는가. 나뿐이 아니라 거기 기자도 그거 만지고 했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뭐를 그렇게 하는 이거 아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 행정부가 자신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한 그 책임을 엉뚱하게 남에게 돌리려는 시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혐의가 터무니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미국인들이 걱정해야 될 사안이다. 나에게 이렇게 되면 여러분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미란다 원칙도 나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고 나를 5시간이나 가두면서 전화통화도 하지 못하게 했다. 미란다 원칙이 그거잖아요. 침묵할 권리가 있다. 등등. 이 사람의 나의 권리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선임할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관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다 하는 이것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체포냐. 그냥 잠시 물에 손대고 뭐 좀 만져보고 왜냐하면 카누 그 선수였으니까 그 뒤에 사업도 했고 재료가 어떻게 됐지 하는 것도 궁금을 해서 그런데 누가 와서 수갑을 채우더라 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미란다 원칙은 영화 같은 거 보면 항상 그냥 외워요. 다 사람들이 그 원칙을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것도 없이 이게 무슨 졸속 체포야? 이건 이제 이 체포된 그 올림픽 선수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풀장은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어요. 이 풀장의 문제는 꼭 트럼프 대통령 때 나온 게 아니라 바이든 때도 있었고 오바마 때도 있었고 바이든이나 오바마 대통령도 고쳐보려고 했는데 돈 들이고 다른 건 고쳤지만 녹조는 못 고친다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왜냐하면 깊이가 너무 낮아요. 이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높이와 이런 걸 통해서 링컨 기념관과 워싱턴 그 기념탑이 쫙 여기에 물에 반사되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뭐 연못이라고 해서 깊은 연못이 아니라. 그런데 대통령은 다만 이걸 다른 대통령들도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입찰 없이 본인 아는 사람한테 주고 그리고 뭔가가 잘못됐을 때 남 탓을 하고 사람들을 지금 몇 명 체포됐냐면요. 5명 체포됐고 또 다른 5명에게는 티켓이 발부가 됐다고 얘기를 하네요. 2030피트나 되니까 한 600m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물도 새고 항상 공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은 다 공개 입찰을 안 해? 왜 그러고 대통령 주변 사람한테 준다던가 아니면 공개 입찰 안 하는 것도 대통령이 직접 그걸 계약을 하고 거기 협상을 하고 가격 협상을 하는데 대통령이 하지 왜 돈 가는데 대통령이 가느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미국 이 독립기념일 250주년 그 앞을 두고도 이런 뉴스가 여전히 이슈다는 거 전해드리고요. 자, 이란에서는 이거 지금 알자지라의 기사거든요. 알자지라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게 사진이 좀 다르지 않아요? 알자지라 사진이 일반 그 서방 매체의 사진보다 색이 조금 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장례식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수프림 리더가 미국 이스라엘 공격으로 숨져서 지금 2월 28일인데 4개월 뒤에 on the way예요. 외국에서 이란과 관련 있는 많은 국가들이 뭐 파키스탄 등등이 가서 이제 조문을 하겠죠. 그런데 알자지라는 이걸 강조를 하지만 이란이요. 그 장례식 기간에도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대응을 하겠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누가 했냐면 협상 대표예요. 이란의 국회의장이죠.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밥. 이 사람이 지금까지도 잘 안 지키고 있는데 안 지킨다면 우리는 그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거예요. 그럼 상응하는 조치가 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호르무즈라는 무기를 쥐고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드론으로 뭔가를 공격을 한다던가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결국은 이란과 미국의 휴전협정은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행동이 이란을 상대로 한 것이 실패했다. 미국이 지금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결국 휴전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휴전을 요청했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너무너무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고 이란은 그들이 휴전을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 뉴욕타임스 보니까 협상하고 하는 휴전 협상 초기 회담하고 할 때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이란 측의 협상가들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꾸몄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또 어디서 나오느냐도 중요해요. 미국 측의 전현직 관리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보면은 입단속이 안 되는 거고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도 이 전쟁 초기에는 좋았죠. 2대1로 이란을 공격을 할 때는. 지금은 이제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언제 7월 9일에 매장이 된다고 하네요. 이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그리고 나면은 그 이전까지는 뭐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제가 이 뉴스를 전해드릴까 말까 하다가 전해드리기로 했어요. 아주 중요한 큰 파도가 몰아치고 나면은 사람들이 그 신발도 좀 정리를 해야지 되고 뭐 마음도 정리를 해야 되고 소금물도 너무 많이 묻었으니까 깨끗이 씻어야지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가야지 됩니다.
이건 BBC 방송의 보도인데 앞부분은 거의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앞부분 정리하면서 뒷부분은 이 사안을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어떠한 생각을 보태드릴 수 있는 지적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국 축구는 죽었다. 분노한 팬들이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BBC 방송의 헤드라인이에요. 인천공항 앞에 모인 성난 군중이 떠있는 그 피켓에 적힌 게 한국 축구는 죽었다. 분노는 특히 한 사람을 향했는데 홍명보 감독. 과거 대표팀 주장이었고 축구 영웅이었는데 지금 가장 큰 무대에서 가장 초라한 성적을 낸 책임자 다 압니다. 팬들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줘서 막 홍명보 감독 차까지 쫓아갔었대요. 그 뒤를 걷는 선수들에게는 응원을 하면서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축구 팬들은 BBC 방송과 인터뷰를 할 때 월드컵을 앞두고도 팀 얘기보다 홍명보 감독이 그만둬야 한다는 얘기만 계속 했다는 거예요. 이 홍명보 감독 처음에 이제 선임될 때부터 반발이 있었고 대한축구협회 계속 그 논란에 빠뜨렸고 왜냐하면 실력과 절차에 따라서가 아니라 실력이나 절차는 다 무시하고 인맥에 따라서 뽑혔다 이 얘기잖아요. 당연히 대한축구협회는 의혹을 부인하고 어떤 때 뭐 법적으로 대응한다고도 하고 이랬었잖아요. 이 BBC 방송은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의 말을 인용을 하네요. 요즘 많이 그 방송을 하시는 분들과는 달리 최동호 씨를 인터뷰를 했는데 문제의 핵심은 대한축구협회가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잘됐다. 한국 축구가 이제야 비로소 오랫동안 미뤄온 자기 점검의 시간을 맞고 있다. 홍 감독 사임하고 이재명 대통령 진상조사 명령을 하고 뭐 이런 뭐 능력보다 측근 인사와 연줄이 우선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홍명보 감독이 2002년도에 월드컵에선 대표팀을 4위로 역사적인 성과로 했지만 2009년도 FIFA 월드컵에서 8강,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 근데 2024년 다시 대표팀 감독으로 선발되자는 반박이 즉각적이었죠. 왜냐하면은 2014년 월드컵 때 한국이 알제리에 4대2로 대패해서 최악의 월드컵 경기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BBC는 여기에 한 줄을 더 붙이네요. 이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0대1 패배가 오기 전까지는 그게 최악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게 최악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 축구협회 내부의 카르텔 그 의혹 같은 거. 전임자인 위르겐 크린스만이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물러났는데 그건 이제 성적이 나빴으니까요. 아시안컵에서 기대 이하의 4강에 그쳤으니까 후보로 제시 마치 같은 사람이 거론됐는데 지금 캐나다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이분이. 근데 이제 홍 감독이 선택된 이후로 현대재벌가 출신 기업인 또 협회장 정몽규 회장이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아니면 대학교가 같은 대학이라서 이런 거 해서 지도자 추천위원회 위원이었던 박주호 전 선수가 하는 얘기 있죠.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폭로를 했잖아요. 그 폭로가 되면서 막 문제들이 커졌는데 축구협회가 박주호 주장 반박하면서 법적 대응 검토 중이다 하고 그런데 일부 팬들은 이 박주호 전 선수의 말을 많이 따라갔었죠. 지지를 많이 얻은 거예요. 그게 이제 또 박지성 선수가 여기서 한마디를 보탰잖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레전드죠. 박지성 선수도 사람들은 더 이상 대한축구협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됐고 그 협회가 그 신뢰를 찾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 인터뷰 하나로 상황이 바뀔 리가 없다는 거. 바뀐다고 기대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최소한 내 생각을 밝힐 필요는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게 박지성 선수의 얘기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막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홍명보 감독에 반대하는 한국 팬들의 시위도 막 열렸었고 2024년도 감사도 있었잖아요. 국정감사에서 클린스만 감독 해임, 홍명보 감독 선임 모두가 투명성을 결여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은 정몽규 회장의 지시에 따라서 공정하거나 투명한 절차 없이 홍명보 감독을 면접했다는 거. 그런 일을 할 권한이 없음에도 그렇게 했고 홍명보 감독은 사실상 이사회에 안건이 올려지기 전에 이미 선택됐고 이사회는 서면으로 승인만 하는 유명무실한 고무도장 절차를 밟은 것으로 딱
조사 결과, 국정조사 결과 드러났죠. 그래서 두 차례 정몽규 회장도 불렀고 뭐 등등. 여기서 이제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 회장에게 뭐 인맥에 의해서 그랬냐 이런 질문한 것 등등등등 다 했는데, 그런데도 결국은 집행정지 조치를 얻어서 정몽규 회장이 직을 뭐 유지를 다시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홍명보 감독은 영웅에서 악인이 된 거죠. 빌런이 된 거죠. 빌런이 돼서 이제 쭉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기니까 제가 컷하고 가야 되겠네요. 첫 번째, 이번 월드컵에서 역전승을 거뒀잖아요. 체코 공화국에 대해서는. 거뒀는데 그 다음에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잇따라 졌고,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국이 선제골을 내주고도 경기 내내 수비적으로만 버티는 모습을 보였고, 해설자와 팬들이 패배 원인을 전술 전략 부재로 돌렸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라고 BBC 방송이 쓰고 있습니다. 주장 손흥민을 선발 명단에서 제외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대표팀의 정말 최고의 스타를 빼놓은 선택은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인 판단, 그가 한국 전체가 사랑하는 선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키웠습니다. 아시아 최초 정말 그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의 득점왕을 아시아 최초로 한 손흥민을 종종 거리에 둔 채 기용을 한 거. 그게 손흥민 팬들이 답답해하는 이유라는 거죠. 2012년 올림픽에서 런던 때 손흥민 명단에서 뺐어요. 2014년 넣었어요. 브라질이었었죠. 그리고 나서 이 대회를 앞두고는 뭐 주장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느니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최동호 평론가가 얘기를 합니다.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내는 법을 몰랐습니다. 손흥민은 종종 전방에서 고립돼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경기를 풀어야 했습니다. 손흥민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이 암만 있어도 제가 메시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메시를 위해서 그 메시의 팀은 골을 넣도록 다 받쳐주고, 지금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가 얘기하잖아요. 전방에서 고립돼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경기를 풀어야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팀의 전술이나 스타일을 바꾸기보다 선수 교체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한국이 탈락하자 홍명보 감독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반발이 거세졌고, 이번엔 특히 뜨거웠고, 왜냐하면 이강민 뭐 어디 선수예요? 김민재 어디 선수예요? 다 우리가 다 그냥 눈 감고도 그냥 스펠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유럽 팀의 선수, 그런 김민재는 중간에 빼기까지 했잖아요. 너무 화려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했는가? 손흥민 선수가 화요일에 인스타그램에 어디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팬들이 느끼는 감정은 제가 느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제 빨리 해야 되겠네요. 축구 꿈이 시들어가고 있는데 한국 축구 사랑은 2002년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일본과 함께 월드컵 공동 개최했고 4강이라는 성과를 거뒀는데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국민들의 마음을 올려줬습니다. 이후에 일본은 나아갔습니다. 2002년 이후에 한국은 FIFA 랭킹에서 4년 만인 최저인 32위로 떨어졌어요. 일본은 지금 졌지만 이번에 져서 16강에 못 갔지만, 그렇지만 17위,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순입니다. 오랫동안 라이벌이었지만 한국 팬이 일본을 상대할 경우 우리 팀이 이길 가능성이 낮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일본 언론이 16강에서 만약에 일본이 한국을 만나면 8강 진출이 가능성 높다, 이런 일본에서 전망 내놓자 한국 팬들은 자조 섞인 반응을 보였다. 최동호 평론가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일본 대표팀은 팀이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야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강한 팀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은 4년마다 모든 걸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2002년 이후 지금까지 10명이 넘는 감독이 거쳐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대표팀이 경험을 쌓고 일관된 장기 전략을 발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장기적인 철학의 뿌리를 내린 분명한 축구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팬과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축구협회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 것 같고, 그리고 투명성과 장기 전략에 더 비중을 두려는 거고요. 여기서 맨 마지막에 중요한 게 또 나오는데, 젊은 세대는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불공정한 걸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불공정에 너무너무 민감해진다는 거죠. 이건 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야지 될 스포츠에서 축구 행정가들이 그 원칙을 무시하는 모습을 지켜봤고 사람들은 더 이상 젊은이들은 그런 걸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한국 축구를 자성을 해서 더 잘 되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대단히 죄송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홍명보 감독이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왔다고 하잖아요. 가족들이 힘들겠다. 자녀분들도 그렇고 그 배우자분도 그렇고 죄송하지만 뉴스는 뉴스니까 이 정도로 하고 내일은 다시 웃으면서 오늘의 미국 시사만평 시간에 뵙겠습니다. 10시에요. 여러분 바이 바이. 어머 어떤 분께서 후원을 해주셨어요. 우박 선생님 아유 자주 후원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리하여 10시를 넘겼는데 저는 여러분 내일 시사만평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